자, 요거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수정할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지금 제가 문제 풀면서 약간 저도 이상했는데, 거기 몇 번 문제냐면, 거기 8번 문제 잠깐 보세요. 제가 답을, 5번이 이렇게 적혀있는데 4번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데, 좀 풀어가서 약간 이상하다 해서 제가 뒤져봤어요. 근데 답이 5번이에요. 예. 그 5번으로 다시 수정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제가 이거 잘못 착각해갖고 얘기를 한 건데 출제자의 의도는 요런 사항들 그러니까 이제 자연농민 몰락을 해가지고 더 이상 중장보병이 이제 더 이상 시민구에 배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가들의 어떤 개혁 내용이 올바른 걸 이렇게 찾아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사항에 초래한 노마사의 위기를 해결하는 개혁을 그 인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물에 대해서 찾으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5번으로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리우스도 맞아요.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 이거 문제를 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찾으려면 되게 디귿과 니을을 대지 이게 니은을 대는 사람이 포함까지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 문제가 좀 예매해 이거는 좀. 그 의도가 정확히 모르는데 일단 답이 이렇게 공개된 거니까 5번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다운도표의 노마 시대 정치의 변화를 정리한 거다. 자, 이들 보고 이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시기 그러니까 호민관 제도가 성립돼서 포에니 전쟁 전까지는 대개본 노마 공화정 형성 시기죠. 그 다음에 나시기 이제 포에니 전쟁에서 악티움 해전까지 전까지는 이제 공화정 말기 때 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악티움 해전 그러니까 악티움 공화정 말기와 제정 초기 때 상이죠. 그다음 다는 군인 항제시로 넘어가면서 제정 후반기 때 상, 후기 때 상인데 자 그러면 노마의 정치 변화 과정에서 경제적 운동이 상호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 가와 나다의 시기에 경제적 특징을 토지의 소유 및 그 다음에 농업 경영과 관련되어 세주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시기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중장 보병층들이 활동했죠. 그래서 이제 이 중장 보병층은 되게 자연농민층이에요. 그래서 자연농민층들이 뭐냐면 형성됐고 귀족도 대토지 소유를 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귀족들 대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니키니우스법을 만들었다고 했죠. 예. 근데 이제 이 니키니우스법의 이제 성립 시기에 대해서 학계에서 좀 다른 의견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시기가 아니라 공화정 말기 때의 시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이게 시기로 맞지 않다. 그거죠. 예. 그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나시기 때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유적자에게 대토지를 사유하고 이렇게 이제 노예 투입해서 경영하는 나티푼디움 경영 있고 그다음 다시기는 콜로나투스 제도가 확산됐던 시기죠. 그래서 콜로나투스 제도가 확산됐던 것이 뭐냐면 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칙령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도표를 제가 467페이지에 실어놨어요. 그거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보죠. 11번 문제. 있고, 그 밑에도 있네, 2번 문제. 자, 도표 가나다의 경제적 병동과 관련돼서 그라코스 형제가 실시한 개혁의 내용과 목적을 내주인에 쓰시오. 자, 여기는 어느 시기에 해당하겠어요? 그라코스 형제는. 포에니 전쟁 이후죠. 나시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공유지를 면적을 제한하고, 이를 빈민에게 분배하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형의 개혁이고, 그다음 가이우스 그라코스 같은 경우에는 저국가 정책을 실시하고, 그다음 식민지 건설 무산 시민들의 어떤 이주 방안을 제시하고 등등등. 그래서 목적은 어떤 목적이죠? 자연농민을 부흥해서 중장 보병층을 육성하려는 그런 목적을 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볼게요. 11번 문제. 자, 이 11번 문제는 이제 어떤 상이냐면, 제정 시기 때, 중후기 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냐면, 군인항제 시대예요. 그래서, 세베르스조가 있어요. 이 세베르스조는 이제, 시리아 계통의 왕조인데, 이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그 당시 전국 각지에서,
뭐냐면 20명의 황제들이 등장해. 그래서 50년 동안 20명의 황제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군인왕제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군인왕제 시대를 정리해갖고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밑에 나인 그 그인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예요. 그래서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는 종전에 이제 그 재정은 초기 재정은 형식적 공화제트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실시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프레케스제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때 디오클라티누스는 완전히 뭘로 넘어가냐면 그 전제군주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형식으로 남아있던 공화제 틀을 벗어나서 전제군주로 넘어가고, 그리고 그를 그 칭호 중에 하나가 최고 신성한 주군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도미네제라고 해요. 도미네제.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전제군주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인데요. 그러면 그 가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가 밑줄친 그가 실시한 정책을 대해서 설명을 오는 것을 고른 것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사람은 강대한 영토 효율적 통치와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개의 사제 체제를 유지했다. 맞죠? 그래서 4명의 황제를 뒀어요. 정제 2명, 부제 2명. 정제 아우쿠스티누스, 부제 시저. 그래서 정제가 죽으면 부제가 자동적으로 계승하는 그런 형태를 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냈냐. 군인왕제 시대 때 문제가 뭐냐면 제2계승이 뭐냐면 제도화되지 못했죠. 그 때문에 이제 정치 혼란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요건 맞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 왜?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처럼 유능한 군주를 모으겠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뭐예요? 또 분열되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이제 그 통합을 해갖고 즉위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다시 단일 황제 체제로 돌아가요. 4명의 황제가 아니라 2명의 황제로, 아니 1명의 황제로 돌아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로마 경제 말이 아니었어. 제종 후기에 들어가면. 특히 이제 서부 지중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혼란이 겪게 됐는데, 이 당시 이제 군인들의 충성 확보하려고 돈을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물가가 상승되고, 그리고 수공업공업이 침체되고, 실제 임금이 하락하고, 생산이 저하고, 도시경제가 쇠퇴하고, 자연재해 해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공포한 게 뭐냐면 최고 가격제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막아서 군인들의 그런 월급이 적은 것을, 월급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 좀 보존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죠. 예. 거기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 당시 이제 전북전쟁 과정에서 이제 좀 중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침체도 있고, 임시적인 침입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됐다. 예. 최고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거고,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뭐죠? 최저가격제죠? 최저가격제. 그리고 그 최저가격제는 언제 실시했어요? 대공황 때. 그 최고가격제는 또 한 번 또 나왔죠. 예전 시험 문제. 프랑스 혁명 때 군민의회 때 실시한 제도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그 솔리두스 금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발행을 하고, 이거는 뒤의 내용이죠. 예. 디오클라티누스 황제가 아니라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솔리두스 금화 같은 거 사용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안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귿을 보면 군대 명령 체계를 민간 행정주의가 통합했다. 아니죠.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는 군대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지역 총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관을 검하는 제도를 폐지했어요. 문무를 분리시켰죠. 문무를. 예.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민간 조직하고 행정 민간 조직과 군대 조직을 분리시켰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고, 이걸 이제 굳이 찾자면, 역사 속에서, 어느 때 해당할까요? 네, 그 당시 동로마 제국 아시죠? 동로마 제국의 그 설명 보면 군강구제 실시 아시죠? 그래서 종전에 군강구제 얘기할 때 군사조직과 행정제 분리시켰는데 통합시켰다 그 내용이 있죠? 군강구제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요. 예. 굳이 그냥 찾자면, 예. 그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크리스에 대한 강경 정책을 실시했다. 아니죠. 이거는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는 그 기독교의 박해가 되게 심했어요. 되게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게 데키우스, 디오클라티누스, 네로 황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는 그 당시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로마가 쇠퇴한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의 정통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정통신이 분노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칙령을 통해서 교인들의 어떤 집회를 금지시키고 교회와 집회소를 파괴하고 성경책을 소각하고 기독교 신제 강직을 박탈하고 법적 보호를 박탈했어요. 예. 그래서 제일 뭐냐면 기독교가 상당히 박해를 받았고요. 간대한 정책을 실시했던 거는 그 뒤에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예.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집권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에 상당히 간대한 정책을 했고 밀라노 신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다음 이 콘스탄티누스는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 자기 정치세로 삼으려고 했죠. 예.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요. 기획관이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2번을 좀 볼게요. 자, 밑줄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그라는 게 밑줄이 안 쳐져 있네. 밑줄 좀 쳐주세요. 그는 자, 그는 탐욕과 비겁함으로써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자기 제국을 다스리는 3명의 협력자를 만들어냈으며 세계를 내부 분할됐고 이미 여기에 딱 나왔죠. 4명의 황제를 줬던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는 속주들 더 작은 단위로 나눴다. 세분화시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총독이 있었으며 간직이 더 많아졌다. 자, 요거는 이제 디오클라티누스의 행정계획을 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크게 이제 4개 대강구를 나누고요. 그 4개 대강구마다 12개를 나눠요. 그러니까 12개를 나누고 그러니까 소강군 12개 나누고 그걸 묶기 위해서 대강구인 4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각각 몇 개씩 통치하는 거야? 그 밑에 그 뭐냐면 4개, 3개씩 있죠. 333 해서 4개 있고 그럼 12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4개 강구를 각각 1개 강국씩 대강구를 누구한테? 4명의 황제한테 이렇게 맡기는 그런 적재를 들렸는데 왜 이렇게 소강구를 뒀냐? 소강구를 둔 건 뭐냐면 지역사령관이 너무 큰 지역을 통치하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겠어요? 네?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지역 세력범을 지역권을 지역을 장악해서 나중에 이제 성장할 수 있겠죠. 막기 위한 거야. 그리고 또 2단으로 문무관리들을 이제 뭐냐면 분리시키고 그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딱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디오클라티누스에 대해서 좋게 쓴 거예요? 나쁘게 쓴 거예요? 지금 이미 비겁함, 탐욕한 그런 말 쭉 나오잖아요. 그럼 나쁜 거죠. 예.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딱 보면 박해자의 죽음에 관해서 이미 나왔죠. 디오클라티누스 때 기독교인들 많이 박해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누가 쓴 거야? 그러니까 라탄티누스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기독교인을. 그래서 이걸 또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들 때 어떤 사람의 특정한 사람 입장만 들으면 안 돼요. 각각의 그 상대편 입장을 다양하게 들어야지, 한쪽만 보면 마치 디오클라티스가 아주 쳐 죽일 놈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근데 어떤 사람 입장을 때는 이건 상당히 나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디오클라티누스는 이제 관련된 내용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요게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을 멸망시켰다. 요거는 이제 누구냐면 유스티누스 황제 때요. 예. 그 유스티누스 황제 때 이제 6세기 때 이 황제가 이제 벨리사리우스나 나르센스를 파견해서 반달 왕국 아시죠? 그 북아프리카의 반달족이 세운 그 게르만족 일파가 세운 반달 왕국을 멸망시키고 동고토 왕국도 멸망시켜서 한때 이제 서노마가 장악했던 영토를 상당히 회복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있고 밀라노 공의회 때 크리스토가 공인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뭐죠? 이건 밀라노 공의회가 아니라 밀라노 칠령이야. 이거 오답도 잘못 만든 거야 이거. 나도 예전에 그 밀라노 공의회 했었다가 한번 좀 이상해서 누가 이거 아니라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야. 저도 잠깐 착각했는데 밀라노 02가 아니에요. 이건 밀라노 7령이에요. 예. 그래서 밀라노 7령을 내려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콘스탄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뺏었던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조치를 했고, 우리가 여기 약간 공예라고 하니까 이제 뭐 니케이 공예를 헷갈리는 거야. 이 니케이 공예요? 니케이 공예는 다른 거죠. 니케이 공예는 이제 뭘 가지고 한 거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논쟁을 해결한 거죠. 어느 게 정통이 된 거죠? 아타나시우스파. 아리우스파는 이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게르만족도 해갖고 전파되고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파는 여러분들 알때 삼위일체설이죠. 성부, 성자, 성령. 아리우스파는 성부는 따로 있고 성자는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왜 이 문제가 생기냐면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게 기독교에 나오잖아요. 성령책에. 근데 이걸 다 인정하면 그 십계명에 걸려. 왜 걸릴까요? 유일한 신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몇 명의 신이 있는 거야? 3명의 신이 있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뭔가 좀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 내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막 논쟁을 하다가 아타나시우스파는 논리가 뭐냐면 아까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같은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거다. 삼위일체설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성자가 뭐가 되는 거야? 성부와 동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리우스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성부는 신이고 성자는 성부가 파견된 뭐냐면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성자에 대한 생각도 이제 아리우스파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신이지만 인간의 어떤 인간성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인정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설명한 거야? 네. 3번 보죠. 국경방어를 위해서 군강구제를 도입했고 군사령을 임명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요걸 만약에 어떤 황제를 써가면 무슨 황제를 써야 되겠어요? 유스티아누스 황제 쓰면 틀리죠? 유스티아누스 황제 뒤에 7세기 때 그 동로마 황제였던 헤라클리우스 황제예요. 헤라클리우스 황제. 그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비잔틴 제국이 그 사산족 페르시아, 이슬람, 아바르족, 슬라브족들 공격을 받으니까 그걸 효율적으로 이제 그 막기 위해서 그 당시 헤라클리우스 황제 때 그 전국을 테마로 군강구 나눠 통치해서 그 군강구제에 이제 각해서 통치했는데 그때 스트라테고스라는 군사령관이 행정일을 같이 해. 원래는 이제 로마의 그 정통이 디오클라티스 이후에는 그 군대와 행정을 분리시켰죠. 문무가 분리됐는데 이제 문무가 일치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했고 그 밑에 둥정병을 뒀죠. 그런 것들 특징인데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군강구제, 둥정병제. 근데 이게 원래 다른 제도예요. 군강구제와 둥정병은 다른 제도고 서양사 개론에는 그냥 이걸 두리뭉실하게 써 있는데 교과서와 청론 분명 구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군강구제, 둥정병제 가지고 계속 연결시켜갖고 했는데 답안은 이제 그 들리기는 같이 맞게 해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엄밀히만 다른 제도인데 자 그래서 군강구제를 도입한 황제 이름 헤라클리우스 황제 꼭 외워두세요. 예. 그 다음에 다키아를 이제 속초에 삼는 등 그 제국의 영역을 최대 판도 그 확장했다. 요게 이제 어느 때냐면 그 트라우스 황제 때요. 예. 그 다키아는 오늘날 어디냐 루마니아예요. 예, 루마니아. 그 트라우스는 다키아,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같은 그 로마의 속주 등을 로마의 속주 삼았죠. 예, 그 로마 최대 영토를 됐던 황제가 트라누스 때. 트라누스 때는 오연제죠. 오연제.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연제 트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피우스,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네모도 트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피우스,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인데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트라누스 때고 그 다음 황제가 누구죠? 하드리아누스 황제죠. 그러니까 트라누스는 팽창했는데 하드리아누스 때는 이제 방어 위주 나가요. 예. 그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오늘날 잉글랜드 북쪽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를 가르는 그 장성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하드리아누스 장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밑에 있는 켈튼족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야. 예. 그러면서 로마가 이제 팽창을 그만두게 됐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5번은 제국의 행정 중심을 소아시아인 니코메디아로 이동시켜 동방 전제군주로 했다. 자, 이거는 이제 누구와 관련된 거죠? 아까 그와 관련된 디오클라티누스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기 니코메디아로 이동을 했어. 왜 니코메디아로 이동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 제정 중후기 때는 이제는 서부 지중해 쪽이 몰락을 했어요. 어느 쪽에, 그러니까 동부 지중해가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가 번성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디오클라티누스가 니코메디아로 수도를 옮긴 거나 후에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긴 거나 동일한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 중심지가 이제 동부 지중해 쪽, 아시아 쪽으로 이동했다. 예. 그래서 답이 5번이죠. 5번.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7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재정 정기와 재정 후기 때의 어떤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놨어요. 예. 여기 473페이지 보시면 요 내용은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들 제가 보고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참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죠. 13번 문제. 자, 다음 제시문에서 가해에 해당하는 대표 신앙 두 가지를 쓰고, 자, 로마 제정기의 나의 상황을 가져온 이유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화적으로 개방적이죠. 종교적으로 상당히 개방적이야. 그래서 로마의 정통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로마의 전통신들은 되게 그리스 신을만 해서, 그러니까 그리스 신이 로마화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영토 확장하면서 아시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아시아의 여러 종교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아시아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또 개방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정 중후기에 들어가면 또 사회가 혼란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허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허한 마음을 달래줬던 게 뭐냐, 종교예요, 종교.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방 종교를 많이 믿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 종교도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미트라 종교도 있고요, 키베르, 그 다음에 이시스 종교도 있고 등등 여러 종교들. 근데 이 오리엔트 비이 종교들이 많이 들어왔다. 비이 종교라는 것은 비밀 의식을 통해서 신을 숭배하는 종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미트라교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남자들, 군인들이 이제 많이 숭배하는 종교, 페르시아 쪽으로 들어오는데, 미트라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미트라교는 기독교에도 영향을 줘요. 기독교에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는 원래는 기독교인들 예수 탄생인데 아니죠. 원래 미트라교 탄생이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트라교하고 기독교를 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갖고 되게 미트라교 탄생인데, 그 미트라교 서원에 교회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뭐냐면 기독교 교회에서 예수 탄생일을 뭐냐면 12월 25일로 정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시스나 키베라 같은 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이런 동방 종교들이 들어왔는데 이 동방 종교들은 후에 기독교를 도입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리학을 도입하기 전에 뭘 먼저 이해해야 돼요? 선종을 이해한 것처럼 동방 종교의 이해 폭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를 뭐냐면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유일하게 왜 기독교에 대해서만 탄압했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역을 거부했어. 두 가지 이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황제 숭배 거부는 왜 했죠? 일단 그 십계명이 있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게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 병역 거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냐면 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말라,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병역 거부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탄압을 받았는데 사람들 웃긴 게 탄압을 받았어 왜? 교세 확장에 대해.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기독교의 교리가 보편적이었어요. 일단 많은 사람들 공감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기독교 조직이 탄탄했죠. 그래서 이제 제정 중후기 때 사회가 혼란하니까 국가가 못했던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해주는 거야? 기독교 공동체가 해줘.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보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냐면 필요한 물자도 대주고, 그 다음에 이민족과 이제 쳐들어오면 그들과 교섭해갖고, 뭐냐면 어떻게 타협을 해가지고, 신도도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뭐냐면 기독교 공인한 전까지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20%였어요.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죠. 자기 그 왕위 계승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부터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십자가를 내거라. 이렇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하는 것은 뭘 내고 십자가를 내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히 전쟁이 아니죠. 뭐가 된 거야? 성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면죄부를 줘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게 되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 국교화돼요. 기독교가 국교화된다는 건 다른 종교 믿지 말라는 거야 이제는. 예.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았지만 세계 종교 발전은 로마에 의해서 통해서 또 세계 종교 발전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기독교와 관련된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서영서 개론에 있는 거 기독교 관련된 내용도 좀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고대사 부분은 이제 끝냈고요. 그럼 총괄평가 잠깐 몇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몇 번이냐면 이게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317페이지 펴보세요. 317페이지. 1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자, 1번 문제는 예전에 나왔던 그 기출문제를 약간 이제 응용해가지고 했던 문제인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예요? 무거운 짐 나오니까. 예. 요거는 솔론이죠. 솔론 쓰시면 되고, 솔론이 이제 했던 경제적 배경, 그 당시 BC 6세기 때 상황들 보면, 자, 그 당시 상호가 발달되고, 화폐경제, 대농장학 때도 소농민이 몰락을 하죠. 왜 그러겠어요? 모시하고, 그 당시 신민도시 간의 교육, 이런 것들 이제 들 수가 있겠죠. 야. 그 다음은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클레스텐네스 개혁과 관련된 건데, 클레스가 왜 부족주의 개편을 했냐? 그 당시 허연적, 지연적, 유대적 관계에서 그 당시 뭐냐면 이걸 배제하게 한 거다. 그래서 그 당시 부족을 누가 장악했다고 했죠? 전통 귀족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차단하기 위한 거다. 전제 기죽이라고 하는데 정통 그 당시 전제보다는 귀족들을 공치시면 돼. 전제 지우세요. 민주화의 근본적인 뭐냐면 방해물이라고 해요. 전제? 근본적인 전제 이거 말이 안 돼. 전제 지우세요. 민주화의 근본적인 방해가 됐던 이렇게 쓰는 게 낫네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혁 내용은 이제 4개 혈연 부족에서 10개 행정 부족. 트리프스의 의미가 이제 혈연에서 뭘로 바뀌는 거죠? 부족의 행정의 의미도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한 개는 일단은 이제 아로콘 같은 이제 고위 행정직의 피선거권을 상위 2등급으로 신부 제한했고,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이들 하층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무보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럼 누가 마련해 준 거죠? 페리클라스가 마련해 준 거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제 아테네가 페리클라스 시대에 관련된 경제 배경 2가지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델로스 기금, 해상무역,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로마 제국처럼 시민권을 효율적으로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확대시키는 게 아니라 제한을 뒀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번 문제 볼게요. 자, 김교사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페리클라스 관련된 수업을 하려고 한다. 미주일친 좋지 취한 경제적 이유를 학생들 한 줄이내 말해보시오. 양친이 시민이 될 권리가 있다. 시민권법인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수당제 실시 등으로 재정적 부담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런 것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몇 번을 보시냐면, 12번을 보세요. 12번. 자, 로마의 백인회가 주도권을 장악할 문에 가해지를 차지했던 계층을 쓰시오. 자, 여기
가는 뭘 의미하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가는 한 해의 마지막 다음 가를 보내 그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계속의 지위를 맡길 수 있는 결정한다. 가는 우선 첫째 국고를 수입 관리하며 수입을 지출 통제하고 뭐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가는 집정관이에요. 집정관. 집정관. 그래서 그 집정관인데 주로 이제 집정관들은 누가 차지했냐면 노비레스 계층들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집정관뿐만 아니라 집정관 밑에 있는 그 뭐냐면 여러 정무관들 있죠. 재무관 뭐 이런 등등 이런 사람 다 노비레스 계층이야. 왜 노비레스 계층이 참여했냐? 자, 그 아테네와 달리 그 페리크스 시대와 달리 그 당시 공직은 뭐죠? 무보수예요. 돈 안 주니까 이제 뭐냐면 주로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비레스 계층은 활동귀족과 기사계층 상층이 결합된 계층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13번 문제 볼게요. 자, 로마 공화정 후기 때 사항인데 사조에 있는 그 뭐냐면 그 인물이 전개했던 개혁의 목적과 내용을 각각 20자 이내에 쓰시오. 자, 이거 예번에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라코스 형제 개혁 목적은 토지의 분배를 통해서 중장보병을 재건하기 위한 거죠. 장로를 육성해서. 내용은 니케이수법에 제한을 넣어서 불법을 정유한 토지를 몰수해서 무산 시민에게 분배하는 그런 제도가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4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백인대와 관련된 거죠.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자, 이 표는 로마 시대 때 어떤 권력기관의 구성원에 관련된 거다. 이 권력기관의 형성 배경을 20자 이내로 서술해보고 구성원 중에 포에니 전쟁에 몰락한 계층을 새로 부각된 계층을 포에서 찾아서 써보시오. 그 다음에 이 권력계의 역사의 의미를 두 가지 서술해보시오. 이게 서양사 개론에서 제가 됐는데, 자, 형성 배경은 중장 보병 밀집 대형 전술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군대 편제 과정에서 등장했다.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스인들에게 배운 거죠. 그 다음에 몰락한 계층은 누굴까요? 1등급 계층인 아시르이 계층이죠. 중장 보병층. 그 다음에 이제 부각된 계층은 그 기사 중하층 계층이죠. 요거 계층을 뭐라고 하죠? 에키테스 계층이죠. 예. 그래서 에키테스 계층은 법에 의해서 이제 금지돼 있던 원로원 계층들이 못했던 것들, 뭐 여기 금융업이나 등등을 해가지고 부를 쌓았던 계층들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역사적 의미, 백인대 역사적 의미는 이제 서계에 있는데 평민대의 형식적 국정에 참여를 기회주고 그 부유한자에게 어떤 그 권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자, 신분과 혈통의 구분이 없어지고, 그 다음 시민 전체가 일체감을 줬다. 나도 이제 노마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어떤 상식적 의미를 줬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렇지만 뭐 우리도 다 투표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나는데 국민이라는 그 의식을 있지만 실제 정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예.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관련된 것들인데, 자, 여기에 가에 들어갈 것은 뭘까요? 가에 들어갈 것은? 빅토권 행사, 원로원과 정무관의 명령에서 빅토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호민관이죠. 호민관의 간직은 성상사건 이후에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기획의 정무관 중에 행정과 군사를 담당했던 간직은 그 집정관이죠. 집정관. 예. 그 국고 수익관장을 했던 간직은 재무관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17번 문제 볼게요. 17번 문제. 자, 다음 로마 시대 때 황제의 그 발언이다. 이 황제의 재정 정책과 속주의 통치 정책 개편과 관련되어 80자 이내를 쓰고,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각 군대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100자 이내까지는 쓰지는 않을 건데 요즘에는 하여튼 이제 좀 보면,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죠. 예. 자, 아우구스투스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속주를 두 개로 나눴죠. 원로원 직할제하고 황제가 직할하는 황제 직할지, 총독 직할제로 나누는데, 총독 직할제로 나오는 그 세금은 피스쿠스 황제 재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로원 직할제에 나오는 세금은 공공 재정에 들어가요. 국가 재정이 두 개로 구성이 있는데, 그래서 황제 재정에 들어간 거는 황제 개인 재산이에요. 근데 황제가 아무리 이제 써더라도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써? 그러니까 대부분은 99%는 황제 개인이 쓰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민중들이랑 빵과 서커스, 공공사업,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나 공무원들 어떤 월급,
퇴직연금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근데 특히 군인 같은 경우에는 항제 재정을 또 떼가지고 군인 재정을 또 만들어줘.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그 군대 특징은 친위대, 야전군대, 그 다음에 보조군 이렇게 세 개 나누죠. 그래서 친위대는 이탈리아인도 구성되어 있고, 야전군대는 이탈리아 구성되어 있지만 제국 변경에 뭐냐면 있었고, 보조군도는 속중으로 구성됐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야전군대들은 점점 어떻게 되죠? 속주군화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게르만 아니 그러니까 저희 노마 후기 때 들어가면 친위대조차도 뭐야? 게르만으로 이렇게 채워 나가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몇 번을 보냐면요. 그 21번은 그 아우구스투스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악티움 해전의 역사적 의미 꼭 외워두세요. 네. 악티움 역사적 의미에 쓰면 뭐라고 써야 되겠어? 21번. 자, 그 당시 노마가 공화정의 재정을 전환했고, 헬레니즘 제국의 시대에 종말했고, 노마가 지중해 전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싸웠던 사람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또? 안토니우스죠. 안토니우스하고 같이 했던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잖아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하고 싸운 거야, 안토니우스.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가니까 안토니우스가 쫓아가다가 패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그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포툴로 마이오누스 왕조가 망했는데, 그 당시 클레오파트라는 예전에 2명 또 꼬셨죠. 예전에 누구 꼬셨어? 시조도 꼬셨고, 안토니우스 꼬셨잖아. 그래가지고 이 아우구스투스도 한번 꼬셔보려고 나갔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코가 높은 여자를 싫어해. 서양 여자는 코가 높잖아요, 콧대가. 낮은 여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버din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끌려가려니까 이제 가봤자 수칠 당하니까 죽겠다 해서 독배만 물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그 클레오파트라가 콧대가 좀 낮았으면 역사가 달라졌다고. 요때 콧대의 의미는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콧대가 낮았으면 실제 콧대가 높아서 그런 거야, 코가. 그래서 이런 것들 성적 취향을 의미한다. 하여튼 여기 있고요. 자, 21번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진 정치 배경을 한 줄 이내 쓰고, 이 항제가 소집한 공의회를 논의했던 내용과 결과를 40자 이내로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밑줄 치는 내용과 관련된 디오클레투스 항제의 반기독교 정책을 2가지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보면 기독교 신자의 이름과 관련하여 기관에게 보낸 평지에 의해 규정된 모든 명령은 전부 철폐하고 아주 호의적인 그 우리의 간대함과 모순대 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항제는 누굴까요? 콘스탄티누스 항제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항제가 이제 집권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정치 세력을 삼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공의회가 무슨 공의회죠? 니케이 공의회죠. 그래서 그 아리스파를 2단으로 배척하고 아타나시우스파를 3일째로 채택했다.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파는 2단을 지켜서 노마 영내는 못하고 게르만족들에게 포교가 됐죠. 자, 반기독교 정책, 디오클레티누스 황제 때 반기독교 정책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교인의 어떤 집회를 금지하고 교회와 어떤 집회에서 파괴, 성경과 제사 인도 및 소각 등등 이렇게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7번 문제 보세요. 27번. 자, 자료 가와 다 중에 자료 비신전과 관련된 건축 양식과 노마 시대 때 많이 사용했던 건축 양식 특징을 고른 다음에 각각의 특징을 20자 이내로 쓰시오. 이때 이제 건축 양식 명칭 언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신전에 성교하는 사람들 누구이며 비신전에 지붕이 없는 이유를 2줄 이내로 쓰시오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비신전과 관련된 양식은 어디도 골라야 될까요? 도리아 양식이죠. 그러니까 가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가의 양식, 도리아 양식의 특징을 쓰시면 되죠. 주두가 단순하고 아무런 장식이 없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노마 건축 양식과 관련된 노마 때 많이 사용했던 양식은 코닌도 양식이죠. 그래서 그 코닌도 양식은 그리스 양식이지만 노마 때 많이 사용했고, 소용돌 밑에 아카소스 잎사귀가 장식이 첨가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파르타나 신전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페리크라스하고 말하면 안 돼요. 언제 때죠? 언제 때가 이제 페리크라스 때고, 실제 만든 사람은 피디아스야. 피디아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이유,
베네치아 오스만 투르크 간의 전쟁 중에 베네치아군이 쏜 폭탄을 맞아 날아갔다. 이거 외워두세요. 2번이 나왔어. 기출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보고 좀 보면 31번 문제 보세요. 31번. 자, 다음은 로마 문화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 한 부분이다. 자, 미추리즘 만민법이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된 계기가 된 칼라칼라 황제 때 그 황제의 정책을 써보시오. 자, 만민법은 이제 그 로마는 법이 되게 발전됐죠. 그래갖고 우리가 시민법, 그 다음에 만민법, 그 다음에 이제 자연법 이런 식으로 발전됐는데 그 로마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그 시민법까지 통치를 못하죠. 왜냐면 각 나라의 어떤 그 민족의 어떤 그 법이 다르고 간섭도 다르니까 그래서 만든 게 만민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민법과 만민법 이렇게 분리됐는데 칼라칼라 황제 때 만민법으로 통합이 됐어. 왜 통합이 됐냐? 이건 시민권 정책 때문에. 그러니까 칼라칼라 황제는 그 당시 로마인들만 로마 시민권자들만 거둘 수 있는 상속세라든지 그다음 노예 방사를 걷기 위해서 모든 자유민들에게 뭐야?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민권이라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시민권을 통해서 적절하게 이제 뭐냐면 통제를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법체계도 이론화되죠. 그래서 시민법이 만민법이 통합돼서 만민법이 이론화돼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32번을 볼게요. 자, 가해 전술 형태가 등장했던 경제적 배경과 정치 결과를 써보고 아테네 주역인 가에서 나도 이동한 후에 일어난 정치적 형상을 서술해 보시오. 가는 뭐죠? 이건 팔랑크스 밀집대요. 중장병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3단 논법. 3단 그에서 3단 노선을 해갖고 배를 운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는 중장보병이 등장했던 배경들을 이제 쭉 쓰시면 되는데 상포화폐 경제 발달로 부연 평균층이 대두했기 때문에 정치적 결과는 도시와 농촌의 중상층 이상의 유사시민의 정치적 발언권이 증대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3단 노선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승리했던 전투가 뭐예요? 사라미스 해전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빈민이 승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잖아요. 빈민들이 정치적 어떤 것들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수당제 추천제를 통해서, 빈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 마지막 한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쭉쭉 넘어가서 그리스사 좀 적게 풀었으니까 45번을 좀 볼까요? 페르시아 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서 다음은 페르시아 전개 과정에 나타난 연표다. 페르시아 전쟁의 직접 원인을 기흑과 관련시켜서 서술해보고 자, 니은의 전투를 이끌었던 아테네 장군과 아테네의 전술 형태를 각각 말해보시오. 그리고 델로스 동맹의 기반으로 어떻게 아테네 제국이 변모했는지 기술해보시오. 있는데 자, 이오니아 반란은 이제 왜 일어났냐? 그 당시 페르시아가 이제 그 이오니아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끝자리까지 이제 들어가서 그리스 식민 도시를 이제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갖고 그리스 식민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근데 이때 아테네가 해군을 파견해서 지원을 해줘.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갖고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페르시아 전쟁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아테네 장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마라톤 전투가 있죠. 마라톤 전투. 마라톤 전투는 페르시아 전쟁 몇 차 전쟁이에요?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인데, 그 당시 이제 그 페르시아군이 그 마라톤 평원을 상륙해갖고 이제 공격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주로 아테네 군들은 이제 누가 이끌었냐면, 그 밀티아데스라는 사람이 이끌었어. 좀 생소한 사람인데, 그 서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중장보병 밀집대형 형태로, 싸웠죠. 근데 이에 반해서 페르시아군은 주로 누가 싸웠냐면, 그 영화 300에 보면 페르시아인들이 어떻게 공격하죠? 처음에? 얘네들 군병. 그래서 얘네들은 군병 중심이야. 기마대 중심이죠. 그래서 군병은 먼저 하늘 확 쏴요.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는 거야? 기마대가 달려들어서 공격해오죠. 근데 요거를 중장보병이 막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때 중장보병은 좀 약간 다른 중장보병, 달리는 중장보병에서 보통 이제 중장보병 철갑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잖아요.
근데 철거와 무장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기동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마 두꺼운 가죽 같은 걸 통해서 뭐냐면 가죽 덮개나 갑옷을 입고 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좀 덜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그런 거죠. 이거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명한 말 있죠? 그래서 막 그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41.19를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아테네 가고 승리했다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라톤 뭐냐면 경기가 나왔다는데 다 구한 거 아시죠? 예, 잘못된 거. 이거 원래 사실이 뭐냐면 아테네하고 막 하니까 얘네들이 병력이 딸리니까 스파르타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갖고 스파르타 하는데 그 스파르타 그때 축제 기간이었어. 우리 그래서 못하겠다 하니까 다시 그 사실을 알리는 조중에 왔다 갔다 하는 사실에 죽은 거야. 가로사다닌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원래 역사 사실인데 이게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잘못된 사실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어. 이게 자의적 진실성이 부과하는 의미죠. 하여튼 뭐 그게 사실은 뭐냐면 판타지든 간에 허위든 간에 이것 때문에 이단에서는 이거 뭐냐면 마라톤 안 하잖아. 이단에서 이제 안 하는 게 있어. 두 가지. 300 영화 안 보고 마라톤 안 하죠. 이게 특징이에요. 좀 특징이 당연한 거죠.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테네 제국의 변모. 자, 여기에서 이제 델리오스 동맹에 기반한 아테네 제국이 어떻게 변모해요? 이제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테네가 제국화돼요. 남의 나라 침범하고 돈 안 받치면 어때? 그 국가 멸망시키고 그렇게 되는데, 자, 이 아테네가 동맹폴리스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해군을 직접 건조하고 델리오스 기금 운영을 델리오스에서 아테네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 이제 좀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델리오스 기금을 갖다 바치지 않은 거나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폴리스들 진압을 하죠. 그래서 도시를 멸망을 시키고 그 시민들 다 노예도 갖다 팔고. 그래서 나중에 펠로폰네스 전쟁이 일어난 배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진 것도 이 아테네의 행포 때문에 진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네, 다음에 이제 기출 관련된 것도 중세 기출 넘어갈게요. 이 중세 부분인데, 이 중세 부분은 고대 부분은 좀 예측이 좀 불가능해. 그래서 나온 데는 좀 자주 나오긴 하는데, 또 요번에 니케 공예 있죠? 4차 니케 공예처럼 4차 나타나는 공예처럼 이상한 데 튀어나오는 데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되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카오스 대제 있죠? 그 부분하고 봉건제 관련된 부분, 동로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부분, 요런 데는 좀 약간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면, 자, 12년 기출문제 보면, 그는 롬바르족을 완전히 평정하고 직접 통치하기도 하고, 서쪽의 피레네아 산맥을 넘어서 에스파냐 233세를 공격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할 때 후방부대가 일부 기습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정복전쟁으로 그의 영토는 제국 불릴 수 있을 정도 확대되었다. 노마 황제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노마 황제도 인정받고, 그다음 노마 부흥을 위해서 고전 작품 필사를 비롯한 고전 연구를 합의했다. 누구예요? 카를 대제, 또 카우스 대제이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카우스 대제고 이제 또 사르마누가 있는데 이게 좀 그래. 거기 보면 이 카우스 대제가 국적이 불명확해. 그래갖고 독일의 역사냐, 그 다음에 프랑스의 역사냐 가지고 논쟁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프랑크족이 어디에 있어요? 원래는 저 오늘날 넓은 범위의 독일에서 건너온 거, 네덜란드, 벨기에. 근데 주 영토는 어디야? 프랑스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독일사다는 우리 역사다. 카우스 대제가. 그래서 이 사람 칼 대제라고 부르죠. 근데 프랑스 애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프랑스 역사다. 그래서 프랑스냐 독일사가 논쟁이 있어. 그만큼 이게 다국적인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EU의 통합의 상징으로서 이제 부각이 되죠. 예,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어떤 나라의 역사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이제 카우스 대제상을 이제 주고 그러는데, 이 카우스 대제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언급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카오스 왕조를 건립한 피핀의 아들로서 활발한 정복 사업을 통해서 소노마 제국 영토도 회복하고 통치체제 구축이 여러 주를 나눠서 이제 갈리를 파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알킨을 초빙해서 궁중학교를 설립하고 고전 문화를 봉헌 등 카오스고 르네상스를 열었고, 그 다음에 교황으로부터 소노마 황제관을 또 수요를 받죠. 그래서 서울에 새로운 짓을 만들어둔 여러 업적들을 썼는데, 그 문제를 풀어보면 기획을 계기로 오늘날 교황령의 기초가 되었다. 자, 요건 누구의 업적이죠? 카오스 대제의 아버지였던 피핀의 업적이야. 그래서 피핀은 그 당시 로마 교황을 괴롭혔던 그 북쪽의 룸바르족을 평정하죠. 그 일부 땅이었던 그 뭐냐면 라벤나 지역을 누구한테 줘요? 교황한테 줘. 이게 최초의 교황령이야. 근데 이제 이 카오스 대제는 그 아버지는 일부 땅만 뺏었어. 근데 뭐야? 완전히 그 카오스 대제 때는 롬바르족을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카오스 대제나 피핀 때 교황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원래 이제 그 아버지 피핀은 원래부터 왕이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 왕이 있었는데 허수아비 왕을 제거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좀 명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신만 가지고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명분을 누가 마련해 준 거야? 그 당시 로마 교황이 마련해 줬고, 로마 교황의 입장일 때도 필요한 거죠. 왜냐면 그 당시 동로마 황제하고 이제 뭐냐면 그 성상 숭배 문제 때문에 갈라져 나가면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새로운 정치적 보호자가 필요했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그 피핀을 정치적 보호자로 이렇게 뭐냐면 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피핀하고 그 다음에 카오스 대제부터 로마 교황 간의 유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카오스 대제는 레오 3세가 이제 800년 선탄절 날 깜짝 쇼를 부리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레오 3세에게 뭘 줘요? 서노마 황제관을 준 거야. 로마 황제관을. 그래갖고 있는데, 황제관을 준 그 뭐냐면 명분이 이 콘스탄트 기진장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콘스탄트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그 서쪽 지역에 뭐냐면 로마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 문서에서 줬는데, 이게 나중에 로렌츠 바라라에 의해서 위작이라고 밝혀져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건 이제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 피핀과 관련된 거고, 니은은 피레네를 넘어서 그 당시 이슬람세를 공격했죠. 근데 그 당시 공격하는 과정에서 후방에 섹슨족이 공격해와.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철수했는데, 철수하는 과정에 후방에 그 로랑의 부대, 젊은 그 장군이 이끄는 로랑의 부대가 기습 공격을 받게 돼요. 그러면 로랑이 죽게 되죠. 그래서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11세기 이후에 로랑의 노래야. 12세기 때. 근데 이 그 노래는 좀 약간 왜곡이 됐어. 왜냐면 그때 기습한 사람은 이산이 아니에요. 누구죠? 같은 기독교인 그 피레네 산맥에 이제 살고 있는 바스크인이야. 근데 바스크인을 뭘로 둔갑을 한 거죠? 이슬람 교도 둔갑을 한 거야. 그 외에도 이제 그 카알 대제를 백발의 성성한 120세의 노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근데 요건 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노랑의 논에서는 왜곡이 됐냐면, 그 당시가 이제 십자군 전쟁 와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예전에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카알 대제가 단순한 원정을 그가 마치 기독교인이 이슬람을 공격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성전을 그 묘사했고, 그리고 그 당시 노랑이 이슬람 교도에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성경이 역사 왜곡이죠. 하여튼 이런 걸 통했다. 그러면 테이스타 이졸다는 뭐냐? 이거는 그 카오스 대제의 원적을 소재한 게 아니라 켈톤주의 영가예요. 비극적인 어떤 그 소재를 다니는 사랑 얘기야. 그래서 이게 소재가 지금도 그런데 뭐냐면 이제 둘이 연인이 헤어졌어.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거였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제 돌아올 때 깃발을 올리면 내가 살아있을 거 나오고, 깃발을 내리면 내가 죽는 거 알고 있어. 그래서 배를 이제 보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깃발이 내려져 있는 거야. 근데 살아있는데 잠깐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연인이 이제 여자가 이제 열받아갖고, 슬픔에 열받은 거보다는 슬픔에 겨워가지고 자살하죠. 근데 그걸 들어봐서 딱 남자가 보니까 죽으니까 자기도 자살해. 그 소재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켈턴족의 영가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보면 디귿의 결과 남이탈리아와 시칠리아를 포함한
그 과거 소노마 영토의 대부분 회복됐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게 있어요. 소노마 제국 영토를 대부분 회복한 건 맞지만 그 남이탈리아 시칠리아는 아니에요. 그 당시 남이탈리아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남이탈리아 시칠리아는 좀 듣보잡이지만 베네페트 공국이 있었어. 베네페트 공국. 예, 거기 통치였고 남이탈리아 시칠리아 지역을 획득한 황제는 누구냐면 유스티아누스 황제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베리살리우스 나드센스를 파견해서 이탈리아 반달 왕국, 아프리카 반달 왕국, 이탈리아 동고투 등을 점령하고 스페인 서우투 왕국까지 정복을 했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니은을 보면 그들 로마 황제 인정했다. 근데 이 로마 황제를 인정했으면 교황만 인정하면 안 되겠죠. 또 한 명 있었잖아. 동로마 황제부터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그 동로마 황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때 미케엘 1세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미케엘 1세에게 그 땅을 줬어. 베네치아 있죠? 베네치아 연안에 이제 아드리아 해안의 도시들 준 거야. 그래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카르스 대제가 인정받게 되죠. 미케엘 1세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끝내 승인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승인을 받았어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미은을 보면 이제 이러한 나타난 소문자 체제는 오늘날 알파벳 소문자의 유래가 있다. 맞아요. 예. 그때 이제 여러 필사하는 과정에서 필사할 때는 우리가 정자를 못 쓰잖아요. 필기체를 써야 되는데 예전에 이제 필기체가 뭐냐면 그 메로빙그 소문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메로빙그 소문자는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알아보기가 힘들어. 그래갖고 이제 수도원에서 카로링그 소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필기체 있죠. 예. 이 필기체의 원조였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알파벳 소문자 필기체 원조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보충 자료에 그 뭐냐면 사진까지 붙여놨어요. 예. 이 소문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약간 필기체가 정확한 말인 것 같아. 소문자 필기체는 다르죠? 예. 근데 여기 맞게 해줬으니까 이제 일단 맞게 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걸 풀려면 1, 2, 3번까지는 풀 수 있는데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풀려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서양 중세사를 봐야 돼요. 예, 5번 서양 중세사 낸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이제 총론이라든지 통론, 개론 그거 보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서양 중세사에서 문제 낸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다음은 유럽연합에 관련된 진술이다.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날 유럽은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유럽연합의 어떤 기원이 됐던 그 인물이 누구예요? 카르스 대제 아니에요? 그래서 카르스 대제 가지고 이제 프랑스 역사가 독일 역사가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프랑코 광골의 어떤 교육, 문화, 산업 진흥을 했는데, 그니까 요게 이제 무슨 르네상스죠? 카로링고 르네상스죠. 예, 카오스 르네상스라고 또 부르죠.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카오스 르네상스에 뭐냐면 업적 구체 내용을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죠. 3번은 이제 1번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문제인데, 그 800년 이제 12월 25일 날 교황 네오 3세부터 카르스 황제관을 씌워줬고, 게르만 출신의 왕이 서노마 황제의 대관식을 치른 것이다. 때때로 실패도 있었으나 대부분 성공적이었고, 여러 원정 또는 전투에서 과거 서노마 제국의 영토를 수복을 기도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중세 모훈시인 최고봉의 하나였던 노랑의 노래도 그 중에 하나로서 그에 부하했던 그 브루타노 변경백의 노랑의 하락을 그린 거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획 중에 니은의 배경이 됐던 거, 뭘까 이거는? 이거 스페인 원정, 그 다음에 바스크 전투가 전투, 그러니까 이걸 농수부 전투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퇴하는 과정에서 후미에 있는 노랑이 바스크 쪽부터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죠. 그걸 이제 소재로 만든 것이 그 뭐냐면 이 전투죠. 노랑의 노래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베리아 반도 원도 스페인 원정이냐 아니면 바스크 쪽 전투냐 계속 그거 싸웠어. 둘 다 맞아요.
거기 보시면 알겠죠? 원정 있고, 거기 가르치고 뭐가 돼 있어요? 전투가 있죠. 두 가지 염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원정, 또는, 이슬람 세력 원정, 또는 바스크족 실제 전투였던 롱스부 전투. 이렇게 쓰시면 돼요. 롱스부 전투는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요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자, 중세 유럽 봉건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중세 유럽 봉건제도는 9세기 때 형성되어 갖고 이제 11세기 때 정착이 됐던 건데, 원래 이 봉건제도는 9세기 때 형성됐던 것은 이제 그때 그 프랑코하고 분열돼 있었죠. 메르셴 베르젠 조약 때문에 그 안으로 분열돼 있었고, 밖으로 누가 쳐들어와요? 9세기 때 노르만족이니, 그 다음에 이슬람 민족이니, 이슬람 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자르족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붙은 강한 사람한테 땅을 바치면서 형성된 것이 이제 봉건제도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보면 4번을 보면 자 7세기 때 메르빈거 왕조의 봉건제도가 출현되기 시작했다. 7세기 때가 아니라 이건 뭐야? 9세기 때죠. 시기죠. 틀려요. 예. 그래서 카로lin거 왕조 때 봉건제가 출현했어요. 9세기 때. 자, 그 다음에 8세기 카로lin거 왕조에서 봉건 영주가 등장해서 피라미드 형태의 신분 구조가 형성됐다. 요것도 틀리죠? 예.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카로lin거 왕조 때 등장한 그런 귀족과 그 다음에 봉건 영주의 관계를 되게 단절로 봐요. 서 연결돼 새로운 그 귀족을 보죠. 봉건 영주들. 물론 이제 어떤 그 관점에선 서로 연결돼 있다 보는 관점도 있는데 되게 학계 통설이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그 9세기 때 대부분 봉투가 세습화되고 봉신의 의무가 상호 계약이 딱 구정됐다. 요거 맞은 것 같은데 9세기 때는 형성기고 언제 이제 그 안정기에 들어가면 11세기 때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11세기 때 내용이에요. 9세기 때 형성된 거고 11세기 때 정착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그 봉신의 의무죠. 군사적 동사 조원 경제 부조가 봉신이 주군에게 지는 주된 의무였다. 맞죠, 이거는요? 그래서 주군은 주로 이제 봉신들에게 땅을 주는 거고, 그 대가로 이 봉신은 주군에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봉사나 조언이나 뭐 인질대나 등등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계약, 그 관계를 뭐예요?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군의 의무하고 봉신의 의무 좀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 보면, 자, 서유배 중세 봉건제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자, 주군과 봉신 사이 군신 간의 상호 간의 이행이 이어져야 존속됐다. 쌍무적 계약 관계고,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안 지켜도 되죠? 그 다음에 2번, 국왕은 자신이 봉신에게 봉투를 내려준 영역에 대해서 통치권 행사할 수 없었다. 맞죠? 그래서 불수분위권이라는 게 있죠? 재판이나, 그 다음 징세권, 이런 것들, 국가에서 행사한 권력,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한 봉신이 죽었을 경우에 그의 후계자는 별도 신성 없이 기존의 군신강에 상속받는다. 이건 아니죠. 그 당시 이제 봉신이 죽을 때 그 봉신의 영토는 아들이 자연스럽게 승계가 돼요. 예. 그리고 아들이 없을 경우는 친인척에게 승계되는데 만약 딸일 경우 어떻게 할까요? 딸일 경우엔 딸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토는 딸의 남편한테 주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런 제후의 영토간의 병합 같은 것들 하게 되죠. 그걸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프랑스의 카페 왕조죠. 예, 영토 확장에서 결혼을 통해서. 예. 자, 일단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상징적이더라도 뭐냐면 신설을 해야 된다. 만약 서임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되고 봉신의 영지가 몰수가 돼요. 이런 것들 형식적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4번을 보면 한 명의 봉신에게 주군이 다수일 경우에 그는 최우선을 충성을 바칠 주군을 선정하고 서약하다. 맞죠? 그래서 봉건제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군신과 한 명의 간신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복잡한 재봉공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 피라미드 구조와 사슬 구조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이 그 가신이 여러 명의 군신을 모실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모신 군신들끼리 싸우면 누굴 도와줄 것이냐. 그게 문제겠죠. 그때 이제 계약을 정해.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해갖고 이 계약에 따라서 도와주는 군주가 달라지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갖고 이제 대표적인 게 솔주베리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 이제 원리엄이 이제 뭐냐면 군신들을 모아서 땅을 나눠주면서 어떻게 했죠? 죽음 간의 관계에서 제 1순위 누구를 정하는 거야? 왕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봉건제의 특징 중에 중앙집권적 봉건제의 특징 중에 구체 사례로서 솔주베리 선언 같은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되게 복잡할 경우에는 자기가 왕이면서 또 봉신인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죠? 잉글랜드 왕이죠. 잉글랜드 왕은 자기가 프랑스 안에 영토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왕을 섬기는 봉신이지만 실제 또 잉글랜드 왕국의 왕이야. 근데 실리는 누가 더 많냐면 얘가 많죠. 잉글랜드는. 형식적으로 그런 관계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아니 5번이 아니라 6번인가요? 예. 자, 6번을 보면 그 서양의 봉건 제도를 지배층의 상호 간의 관계와 영주의 농노 사이의 관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그 정치적, 사회적, 경제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전반적인 문제 보는데, 자, 서양 같은 경우는 봉건 제도가 크게 두 개가 있죠. 주종 제도하고 장원 제도. 자, 주종 제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봉건 영주와 또 영주 또는 봉건 영주와 기사 간의 관계죠. 이거 관계 쌍무적 계약 관계야. 쌍무적 계약 관계. 근데 장원 제도는 영주와 농노의 관계죠. 이거는 일반적 예속 관계야.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지방분권적이고, 예.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농노제를 바탕한 봉건사회였죠. 이런 특징들을 쭉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봉건제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들을 물어보는데, 이런 문제들은 최근에 안 나오는 추세니까 이렇게 파악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 볼게요. 6번도 이제 약간 상당히 복잡한 부분인데, 6번이 7번. 자, 여기에 보면 서양 봉건제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무덤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제 봉건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자, 거기에서 이제 위제도가 등장한 배경을 어떻게 써야 돼요? 9세기 이후에 프랑코 왕국의 내부 분열, 그다음 노르만족 같은 이민족 침입, 이걸 쓰셔야 되겠죠? 그래갖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지방의 무장 세력에게 농민들이 토지를 기탁하면서 작은 세력이 편입되면서 봉건제가 형성됐다. 예. 근데 이제 합격자 답안을 보시면 좀 문제가 된 게 이제 합격자 답안에 게르만족들이 침입할 때 봉건제도가 형성됐다 이렇게 쓰신 분인데 아니에요.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읍과 니은의 의미는 뭘까요? 자, 기읍은 주군의 봉신의 의무고요. 예. 니은은 누구의 의무예요? 주군의 의무죠. 그래서 봉신의 의무와 주군의 의무를 쓰시면 돼요. 외워가지고. 그래서 봉신의 의무는 군주에게 조력, 봉사, 조언하는 의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군의 의무는 봉신을 보호하고, 분양하고, 봉토, 수업, 이런 것도 쭉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유럽의 봉신제는 참으로 뚜렷한 특징이다. 그 이유를 비교사 쪽으로 쓰시오. 그럼 비교사라는 건 상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뭘 써야 되겠어요? 이건 중국의 준하 때 실시한 봉건제와, 그 다음에 일본이 에도 시대 때 실시한 봉건제도,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준하 봉건제도는 종골매의 현적 봉건제도고, 일본의 에도 막부터 시대 때 봉건제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데 이에 반해 서양은 쌍무적 계약 관계다. 중학교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문화 형성과 관련된 건데, 참 이게 좀 예매해요. 이 봉건제도 가지고 있는 정치문화 형성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분권이 가속되면서 지방자치적 어떤 정치문화가 상당히 발달됐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계약관계 중심 문화는 또 근대 사회 계약서 있죠? 근대 계약서. 그것들 이제 연결 주는 거죠.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유럽에서 상당히 지방자치 발달돼 있죠. 네. 우리는 중앙집권적인 어떤 성격이 있지만, 유럽은 상당히 지방분권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독일은 각 주마다 의회가 있고, 의회 우리도 있지만 이제 의회권은 되게 강해요. 그리고 또 각 주마다 교육과정이 또 달라. 거기는 또.
전반적으로 교육은 비슷하지만 교육과정 더 다르고, 그리고 각 주마다 또 역사책 내용도 달라요. 예. 그리고 뭐 교과서 다 다르고. 예.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분권화돼 있어. 그런 것들이 기원을 찾아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저 봉건 제도까지. 영국도 마찬가지. 영국도 뭐 중앙집권적 봉건제를 실시했지만 영국도 보면 그 잉글랜드 다르고 스코틀랜드 다르고 그다음에 웨일즈, 북아일랜드 다 다르죠. 그래서 잉글랜드 통하는 법이 저 스코틀랜드는 안 통해.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 자, 그래갖고 이제 정치문화 형성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요 문제가 이제 뭐와 관련돼 있냐면 잠깐 이게 다 푸는 건 아닌데 한 문제 더 남았는데 뭐냐면 이제 내용 성적의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가 또 있어요. 역거동과 이제 관련된 거 7-2번을. 그래서 내용 성적의 타당성 원리 세 가지 측면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 측면, 학생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어디에 했냐면 역교동 부분에 편집해 놨어요. 역교동 부분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비교사적 설명을 통해서 비교학습 특징과 지도성 유의점 요것도 그냥 쓰시면 되겠죠? 공통점과 차이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비교학습의 유의점 항상 쓰라고 한 3-4가지 있죠? 이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상답은 여기 있네요. 예, 요거 이제 보시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8번을 볼게요, 8번. 8번은 카페 왕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예.